이제 이현우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실지. 저는 마지막 대목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면서 그러나 또 달리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네, 좀,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힘드실 시간인데, 저도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15분, 20분 그 정도 맞춰서 간략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문이라고 보내드린 거는 뭐 이번에 따로 쓴 건 아니고 이전에 이제 그냥 일반 독자들에게 두 작가 작품 세계 소개하는 내용의 글 요청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썼던 글인데,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내용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세라 쌤도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 잔치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보통 이제 두 작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다시금 좀, 기억도 되살리고, 그 다음에 좀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 또 좀, 만들어 보는 자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잘 작별할 것인가, 뭐 이런, 모의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거는 이제 지금 네 분 선생님들이 다 이제 러시아 문학 전공하신 분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해서도 저마다 관심과 또 견해가 평가가 다 좀 다르다고 하는 거. 또 새삼 좀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이제 이런 뭐 강의들, 러시아 문학 강의들을 이렇게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선생님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어떤 인상, 기억이 또 전혀 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르게 보면 이제 다양한 러시아 문학 또 다양한 얼굴의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말씀들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질문에 이건 뭐 나중에 질문 주실 때 답변 드려야 되긴 하는데 논문 왜 안 쓰느냐고 어느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대학 바깥에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류의 그 책들, 그 문학 작품 포함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읽히는 것인지,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인지 항상 관심을 이렇게 두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의 이제 학술 대회라고 하면은 뭐 소수 전공자들만 모여서 이런 그 발표나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가늠이 되지 않은데 그 일반 청중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 학생 외에도 이런 분들에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작품 대개는 이제 번역본을 읽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작품들이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질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되게 그렇지만 이게 비슷한 관심 또 비슷한 그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그 연구자들끼리의 그 소통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통의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인데 대학 바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관심에는 좀 가닿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어떤 그 모임의 어떤 사이즈가 있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 전문가들의 어떤 공동체가 있고 조금 더 확장된 그 독서 공동체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관심이 조금 그런 쪽에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 책 같은 것도 주로 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읽을 만한 책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독자가 읽고 좀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책도 내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대학에서도 전공자가 있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전공자, 톨스토이 전공자 이렇게 있어요. 또 특별히 이제 학회 같은 데서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전문적인 주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전공자가 답변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에 관한 일반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사 러시아 문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뭐 도스토옙스키 전공자가 있으면 이제 발언권을 이제 도스토옙스키 전공자에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상하긴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작가, 이 19세기 작가들이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누구에게 이제 작품 읽히기를 이렇게 바랬던가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한 가지 문화이긴 한데 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뭐 독서 공동체가 어느 규모로까지 이게 확대될 수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저도 일조해 보고자 하는데 한 1, 20년 해 본 결과로는 여의치 않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최근에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에 대한 비교, 또 나의 뭐 톨스토이, 나의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원래는 이제 도스토옙스키과로 입문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학부에서 이제 작가론 강의가 있어가지고 톨스토이 연구도 있고 이제 도스토옙스키 연구도 있고 그런 강의들도 수강했었는데 톨스토이 강의가 재밌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저는 그 학부 졸업 논문도 이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뭐 석박사 그 과정에서도 이제 도스토옙스키에 관해서 논문을 쓰려고 원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반대하셔가지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뭐 좀 딴 거 해보라고 해가지고 좀 방향을 이렇게 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나중에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강의하게 될 때 이게 편파적으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강의도 하고 도스토옙스키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사나 이제 명작의 이해 같은 종류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을 공정하게 나름대로 사이즈도 비슷하게 톨스토이는 단편하고 도스토옙스키 장편하면 안 되고요. 단편하게 되면 이제 둘 다 똑같이 중단편, 아니 장편하게 되면 둘 다 이제 편수는 다르더라도 이제 비중 비슷하게. 그래서 톨스토이 뭐 안나 카레니나 이런 작품,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이라든가 이런 작품 강의에서 다루곤 했습니다. 근데 강의에서 이제 톨스토이 작품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전쟁과 평화도 새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일반 대중 강의로 여러 번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톨스토이를 이제 강사로서 재발견하게 된 거.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나 일반 독자 시절에는 이제 톨스토이 문학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만큼의 어떤 감동이나 애정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작품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제 다시 읽어봐야 되고 뭔가 초점을 잡아야 돼요. 작품의 주제가 뭐고 어떤 의의가 있고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발견하게 된 작가가 톨스토이여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당 정도 좀 균형이 맞춰진 거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냥 좀 많이 기운 편이었는데 지금 좀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 강의 진행한 게 있어서 강의 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도스토옙스키 강의하고 이제 톨스토이 강의를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권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올해 이제 도스토옙스키 책을 내고 이제 내년에 톨스토이 책을 내고 이렇게 하루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공자를 위한 책은 아니고요. 또 이제 일반 독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가 될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통념적인 어떤 견해들, 생각들을 좀 많이 이 작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이제 좀 소개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그냥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견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제 식의 뭐 톨스토이 읽기 내지 도스토옙스키 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자들로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책 한 권으로 이제 이 작가들을 뗄 수 없다고 하는 거. 저마다 하는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읽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사전에 이제 어떤 발표들 하실지 몰라가지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뭔가 좀 그 말씀 안 하신 부분 혹시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다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호멜레스 서사시를 강의에서 다시 읽었는데, 알려진 대로 이제 너무 그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뭐 문학 이론가가 그랬나요? 그 세계 문학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데세우스이거나 그 둘로 양분된다고까지 그렇게 주장하게 됐었는데,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두 작가가 사실 그 비슷하게 그 표현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와 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이렇게 딱 양분되는 걸로. 그래서 대응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이 서사시에 많이 비유되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 작품 세계가 근데 또 따져보면은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가 또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그 고전 연구자들도 한 명의 호메로스가 썼을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저자는 뭔가 그러니까 호메로스 1, 호메로스 2 이렇게 따로, 그래서 그 두 작품이 여러 가지 또 뭐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 동시에 또 이 관계 문제도 있는데, 흥미로운 주제는 이게 별개 작품인가,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가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따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일리아스에 대한 이해 없이 오디세이스를 읽을 수가 있고, 오디세이아에 대한 이해 없이도 또 충분히 일리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요게 한 가지 문제. 만약 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차적으로 이제 일리아스 다음에 오디세이아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뭔가 발전이나 성숙의 어떤 의미를 이제 이행해서 이렇게 또 읽어볼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렇게 쟁점이 있는데, 이게 기본 틀이어가지고 개개 작가들 작품 세계를 보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에도 그 독자로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데, 장편 3편밖에 없어가지고, 본인 주장으로 이제 1편밖에 없는데 3편의 장편밖에 없어서, 아니 이렇게 뭐 세계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분야의 작품 더 썼다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작품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강의할 때 독자로서 읽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강의할 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해명해 줘야 돼.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다음 전쟁과 평화 60년대 작품에서 70년대 그 안나 까레니나로 넘어갈 때 이게 필연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다음은, 전쟁과 평화의 독자가 바로 이제 예측하게 되는 것인지, 다음은 안나 까레니나겠군 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별개라고 한다면은 이게 순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먼저 쓰고 안나 까레니나를 나중에 썼지만 이게 바뀔 수도 있었던 것인지, 이런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때 이게 그냥 각각이 별개적이어가지고 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의 시리즈여가지고 연속적인 것인지, 연속적이라면 주제나 뭐 어떤 작품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부활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장편 간의 어떤 관계, 커넥션의 문제를 어떻게 해명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 견해가 가능할 텐데 저는 강의에서는 이제 다 그냥 별건인 걸로 그렇게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톨스토이 문학의 어떤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제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축소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뭐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 이제 귀족들의 사교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장이 있고, 작품의 어떤 공간 자체가 확연하게 이렇게 대비되기 때문에. 근데 안나 까레니나 같은 작품에 오게 되면 이제 전장만 딱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축소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별건이거나 별개이거나, 별개라고 할 경우에는 호메로스 서사시처럼 만약 블라인드 처리하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두 작품을 다 보여줄 때 이 이제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가 판별할 수 있을지, 이거 같은 작가가 쓴 거네,
이렇게 톨스토이라는 이름 모르고 읽더라도 그게 가능한 것이 그게 좀 궁금해. 어떻게 실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도스토옙스키 문학은 좀 많이 다른데 우리 짐작할 수 있지만 도스토옙스키 문학 작품들 4대 장편, 5대 장편 블라인드 처리한다 하더라도 독자가 어느 정도 읽다가 이건 누구 같은데 이게 눈치챌 것 같아. 뭔가 이게 제 추정이어가지고 데이터를 입증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앞서 이 톨스토이 장편들이 좀 별개로 고립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스토옙스키 작품 하나의 시리즈를 구성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제아로부터 수기부터 이제 카운트하게 되는데 죄와벌부터 그다음에 백치, 악령, 미성년, 그다음에 카라마초프까지.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독자들 이제 죄와벌에서 그다음에 중간 건너뛰고 카라마초프로 가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도 그런 게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그냥 두 편 읽으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시작 보고 그다음 끝에 가보고. 그럼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앞에 몇 장 읽어보고 뒤에 결론 보면 이제 다 읽은 걸로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장편들도 이제 중간 생략하고 뭐 결론 이렇게 뭐 건너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러니까 대개 작품들이 그 자체로 뭐 별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뤄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하나의 시리즈로 이 전체가 갖는 의미나 또 어떤 그 주제를 따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제 관심사인데, 이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강의를 들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읽고 강의에서 다루다 보니까, 강의자, 이 전지적 강사 시점인데, 뭐, 어쨌든, 청중들이 이제 질문할 법한 것에 대해서 사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기습적으로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작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냥 미리 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작품 읽어야 되느냐, 이게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작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 그 계산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읽고 싶다는 거예요. 다 읽을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최소로 읽고 건너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학 관광인데 그러니까 어디 파리를 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기간은 짧은데 뭐 하루 이틀 있을 건데 어디 바타는 신유하려고 하면 이제 어디 꼭 가봐야 되는지 이게 추천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1년, 2년 살고 뭐 오래 살 거라고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가볼 거기 때문에. 또 10년씩 살고 오래 살 것 같으면 또 가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 객의 어떤 계산법으로는 뭔가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문학 작품도 비슷해가지고 시간이 한정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알짜 엑기스를 좀 읽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 근데 또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쉽고 편하게 그런데 핵심은 좀 담고 있는 이런 작품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요청들 받다 보니까 이제 작품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작품만 보는 게 아니고 작품들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장편들을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로 해서 어떤 처음에 죄와벌 같은 작품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다루고 있고 이게 문제가 다 이제 작품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작품으로 이월되는 걸로. 그게 톨스토이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톨스토이는 이제 안나 카레니나 같은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많이들 얘기되지만 뭐 레빈의 질문 같은 것들이 작품에서 다 답변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고 그래서 문학 바깥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 작품에서 그에 대한 어떤 해명을 이어받고 있는 게 아니고 톨스토이는 이제 아예 장르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참회록 같은 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면에 도스토옙스키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톨스토이와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설이랑 어떤 장르 안에서 계속 그 답변을 이제 이어받고 뭔가 또 이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라마초프카의 형제들까지 가는데 역시 미완성 이어가지고
알려진 대로 이제 2부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예측은 좀 어디까지 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림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여정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도스토옙키 문학의 작품의 의의는 그 시리즈에 있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 죄와벌과 백치란 작품이 있지만 죄와벌에서 백치로 넘어가는 과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치에서 악녀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악령 같은 작품은 이제 우발적인 그 계기에서 쓰인 걸로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게 단편이 아니고 장편이기 때문에 그 동기나 계기가 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작품으로 이제 이게 커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작가적 문제의식, 그러니까 오래 자기가 품고 있던 문제의식이 거기 이제 반영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와벌부터 까라마주프까지 쭉 이어지는 거. 지금 짧게 두 작가의 장편 소설의 어떤 커넥션, 그 작품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비교점은 이제 이정 선생님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교의 범주 중에 하나로 이제 그런 것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시간 너무 쓴 건 아니죠? 제 말씀은 그냥 줄이고, 근데 어차피 두 작가에 대해서 뭔가 몇 마디 15분, 20분 말한다는 거는 넌센스이고요. 혹시나 뭐 청중분들 중에서 뭐 더 질문 주시면은 거기 보충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까 초반전에 그 왜 논문 안 쓰시나요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네. 묻지는 않겠고요. 방금 김연경 선생님이 미성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달라. 사실 미성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무 복잡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간단히 전지적 강사 시점에서 간단히. 그게 불편한 작품이긴 한데, 저는 뭐 아실 텐데 이제 그 원고료 문제가 있잖아요. 톨스토이의 갈등에서 톨스토이가 얼마 받고 도스토옙키가 얼마 받고, 이것도 중요한 비교거리인데, 근데 그때쯤에 아마 어느 잡지인가요? 그 연재됐던 조국숙인가요? 그 톨스토이가 먼저 계약해가지고, 그래서 이 미성년은 이제 다른데 지면에다 싣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고료든 톨스토이가 2배 더 받았다는 걸 이제 도스토옙키가 알게 돼가지고 격분해서 이제 그 미성년을 쓸 때의 어떤 그 저의인데, 그게 톨스토이를 겨냥해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톨스토이는 이제 뭔가 뭐 겨냥해서 쓰려고 하는데 작품이 전쟁과 평화밖에 없어요. 안나 까레니나는 이제 지금 이제 같은 시기에 연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겨냥해서 쓴 그 작품, 일종의 가문 소설, 가족 소설인데, 귀족 가문 소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패러디를 의도한 작품이 이제 미성년이어서, 저는 그걸 이제 옆에 전쟁과 평화를 염두에 두게 되면 미성년이 훨씬 재밌는 소설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가족의 문제, 우연한 가족 문제를 다루는데, 그게 그 흉보고 있잖아요. 이게 미성년 결말 부분에서도 전쟁과 평화 같은 작품의 세계, 그는 과거의 세계, 옛날 세계이기 때문에 이 귀족 계급이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성년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작품이긴 하지만 그게 현 시점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상당히 생동하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일들이 정리가 돼요. 기억이 정리가 되고 정돈되고 다 하는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들, 이거는 이제 딱 답도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평가는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스토옙키 전공자가 이렇게 질문 계속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확인 사살하고 싶은 거죠. 하긴요. 감사합니다. 도톨의 이 광대한 거를 이렇게 짧은 15분, 20분의 네 분 얘기를 들으면서 뭐 다 알 수는 정말 없는 거고요. 어쩌면 이러한 콜로퀴엄의 더 큰 목적은 이 대표적으로 이 네 분을 모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은 그 저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나의 뭐라는 그런 부제를 달았던 것 같습니다.